가끔 이렇게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죠? 니네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을 켜냐? 선생님 불 꺼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혼자 있을 때. 그죠? 차분하니 좋잖아,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페이지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 책을 펴놓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계속 언급했던 거에 연장선이긴 합니다. 연장선이기는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야.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그래서 거기 우리 페이지로 304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태양의 수명과학의 아래쪽에 보시면 적색거성과 초거성의 에너지원은 사실 별의 진화과정 얘기할 때 사실 언급이 됐던 거야. 기본적인 핵융합인 거잖아. 다만 적색거성에서는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까?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중에서도 수소 핵융합이었던 거고요. 그제? 적색거성은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적색거성이 되는 거고, 뭐 그 과정을 설명했었으니까, 적색거성은 중심부에서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탄소로 변하는 이른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참고로 헬륨 핵융합은 일어나기 위한 최소 온도가 얼마 이상? 1억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나죠. 그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무지하게 큰 애들은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이 되는 거잖아. 이제 참고로 이제 적색거성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내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중심부에 뭐가 있어? 탄소가 있고 바깥쪽에 헬륨이 있고 그 바깥쪽에 뭐가 있어? 수소가 있고 이런 형태의 단면 그림이 나오면 이게 적색거성을 내부를 들여다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냐면 헬륨이 핵융합하면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리고 왜 바깥쪽에 헬륨이 있지? 얘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당연히 1000만 켈빈이 넘어가겠지? 그러면 그 바로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은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예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어차피 핵융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초고성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무지하게 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탄소가 또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질량이 너무 커서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 자, 헬륨 핵융합은 최소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라고 그랬고, 탄소 핵융합을 하면 산소가 되거든? 얘는 5억 켈빈 이상이 되면 보통 일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질량이 무지하게 큰 애들은 또 일어날 수 있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 산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져? 규소가 만들어지죠? 물론 여기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헬륨 핵융합이 하면 탄소만 만들어지지 않거든? 산소도 사실 좀 일부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탄소 배우는 거고, 이 탄소가 핵융합을 하면 산소만 만들어지지 않아. 네온과 마그네슘이라는 애도 사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게 산소니까 산소가 센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핵융합을 하려면 한 25억 켈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럼 걔가 핵융합을 하면 규소가 만들어지는데 규소만 만들어지지 않아? 뭐도 만들어져? 황도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주로 규소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규소가 핵융합을 하려면 50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규소가 핵융합을 하면 이제 끝판왕인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철도 온도가 무지하게 높으면 핵융합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얘는 되게 안정해요. 그 얘기까지 하려면 매우 복잡해지는데 핵자당 질량이라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핵융합을 하면 어떻게 되지? 질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핵융합을 하려고 우리 질량이 증가해버리거든?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발열 반응이잖아. 따지면. 근데 철이 핵융합을 하려면 흡열 반응이래.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야. 아무튼 이런 단계별로 일어나는 핵융합이 초거성일 때의 에너지원이 되겠다 이 말이야. 적색거성일 때는
헬륨, 핵융합. 그러면 초고성의 내부는 어떤 모습이겠어? 중심부에 뭐가 있다? 철이 있고 바깥쪽에 규소, 그 바깥쪽에 산소, 그 바깥쪽에 탄소, 그 바깥쪽에 헬륨, 그 바깥쪽에 수소,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초고성이 끝나면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서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지? 뻥 터지는 거야. 그게 초신성 폭발인 거고, 그때 바로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질 때는 보통은 핵융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핵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핵합성. 그지? 핵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날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어디까지? 니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야? 우라늄이죠. 우라늄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자, 그럼 넘기시면 별의 내부 구조 얘기 사실 여기서 한 거야, 따지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의 내부 구조라는 게 나와. 내부 구조. 사실은 30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이미 여기서 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죠? 거성일 때, 적색 거성일 때 내부 구조는 이런 모습을 띌 거다라는 거고요. 핵융합이 다 끝났다면, 초거성일 때 내부 구조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만 좀 신경을 쓰면 되거든? 자, 주계열성도 보면은,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이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의 주계열성이 있을 거 아니야? 별의 내부 구조. 자, 그래서 주계열성. 자, 이것도 따지면 복습이야. 뭐 우리가 2학년 돼서 배우는 건 뭐 한두 가지 추가되는 것밖에 없지? 잘 알다시피 주계열성일 때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잖아?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는 애들은 중력이 존재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수축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 팽창하려는 힘이 또 생길 거란 말이야. 팽창하려는 힘은 우리가 뭐라 그래? 내부 압력 또는 기체 압력이라 부르는 거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은 당연히 중력 수축이라고 하잖아. 중력 있잖아. 근데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 이 힘이, 두 힘이 어떻더라는 거야?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균형을 이뤄서 그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라고.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일정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래? 정력학 평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현재 주계열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부 정력학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선생님이 1학년도 같이 수업을 하거든? 중간고사 얼마 전에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빅뱅 파트리 시험을 보거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 뭐냐면, 니네 원시별일 때 내부 압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원시별일 때는 말이야. 원시별이 있고, 주계열성이 있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라고 생각하면 돼. 적색거성이 있어. 그럼 얘네들 각각일 때 중력하고 내부 압력을 비교해보는 거야. 자, 아래쪽에다 중력을 쓸게. 원시별일 때나, 주계열성일 때나, 적색거성일 때나, 뭐는 똑같겠냐? 중력은 다 똑같을 거야. 그지?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중력. 그지? 근데 원시별일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빛이 난다 그랬잖아.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원시별일 때 에너지는 중력 수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어쨌든 그 얘기는 내부 압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위에 쓰는 게 내부 압력이야. 원시별일 때는 근데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땐 별의 크기가 작아지거든? 작아진 이유는 뭐겠어?
중력이 더 크기 때문이야, 내부 압력보다. 그지? 근데 주기율성이 되면 중력은 그대로인데 내부 압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아진 거야. 그지? 그게 지금 얘기한 현재 정력학 평형 상태인 거야.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거야. 그러다가 니네 적색 거성되면 어떻게 돼? 크기 졸라 커지지? 왜 커지겠어?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훨씬 커진 거지. 내부 압력이 훨씬 커진 거야.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라고. 그치? 이거 비교하는 문제도 1학년에 나왔어. 그죠?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닌데 물리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현재 주기율성 이런 상태다 이거야.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어쨌든 그 별의 내부 구조자 주기율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겠냐 이거야. 우리가 1학년 때는 뭐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심부에 헬륨 있고 바깥에 수소 뭐 이렇게 배우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이거야.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기율성. 자, 이렇게 주기율성이 있고요. 내가 이걸 피자 조각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다고 해봅시다.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이른바 핵이 존재하겠지, 핵.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럼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돼. 표면까지 전달돼서 어떻게 돼야 돼? 방출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뭐에 비유해서 배우냐면 책 나눠주는 거에 비유해서 배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책이 에너지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희재한테 책을 던져요. 그럼 책이 직접 가는 거 아니냐?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하고요. 이제 전도는 뭐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령이한테 책을 전달해줘. 그럼 네가 책 한 번 갖고 뒤로 또 전달. 이게 전달돼서 가는 거. 이게 전도야. 대류는 그럼 뭘까? 내가 책을 들고 직접 다니면서 책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질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그래서 전도대로 복사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태양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표면까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거야.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이 있잖아. 일단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처음에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된대요. 복사의 형태로. 그래서 표면 가까이 가잖아? 근데 거꾸로 표면에서부터 생각해보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표면에서 들어가면 온도가 갑자기 확 낮아지거든?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대류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럼 이 층을 우리가 복사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된 다음에 거기서는 대류에 의해서 표면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류가 일어나는 층을 우리가 뭐라 불러? 대류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류층. 색깔 다르게 할까? 대류층.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주기율성 내부를 잘라본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거다 이거지. 중심부에 핵이 있고 핵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고 표면 바로 아래쪽에 대류층이 있는 거야. 얘네 흑점 들어봤지? 흑점. 그리고 쌀알무늬 들어봤지? 쌀알무늬가 왜 나타나는 거야? 얘네가 바깥에서 이 표면을 보면 대류는 뜨거운 게 올라오고 식은 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니네가 이거 위에서 내려다보면 뜨거운 게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일 거고요. 식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마치 쌀알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쌀알무늬인 거야. 그 쌀알무늬가 그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물론 이제 태양의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강력한 자기장에서 대류가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표면 온도가 낮아. 밑에서 전달이 안 되니까. 그지? 그게 지구에서 보면 검게 보이는 거야. 그게 흑점인 거야. 이게 말이 좋아 흑점이죠? 니네 흑점 하나의 크기가 지구보다 더 큽니다. 존나 멀어서 점처럼 보이니까 흑점이라 부르지만 그 흑점 하나의 크기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알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기율성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무지하게 큰 주계열성. 자, 걔네들은 뭐 질량이 크면 일단 반지름도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냥 크기는 비슷하게 그려볼게. 당연히 중심부에 뭐가 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이 있겠지, 핵, 그지? 중심부가. 근데 얘네들은 핵에서 이제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질량이 크잖아. 그럼 당연히 중심부 온도가 훨씬 높을 거 아니야, 얘보다. 그러니까 핵에서 조금만 가면 온도가 확 변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온도가 확 변하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대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핵 바로 바깥쪽에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일단은 전달이 되는 거야. 대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부분. 이 핵을 포함해갖고 대류가 일어난 이 부분까지를 대류핵이라고도 불러, 대류핵.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럼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잘라본다고 하면은, 핵 바로 바깥쪽에 대류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따지면 대류층인데, 이 핵이랑 합쳐가지고 대류핵이라고 해요. 핵 바로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에 의해서 쭉 에너지가 표면까지 전달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야. 대류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다만 그 대류층하고 중심 핵을 합쳐서 그냥 대류핵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주계열성은 내부 구조가 조금 얘랑 다르다.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이게 그림이 나와. 그래서 너희가 그냥 그림을 딱 봤을 때 복사층이 먼저야. 그럼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주계열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핵 바로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주계열성이긴 한데 태양보다 질량이 무지하게 큰 놈이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거성은 아까 얘기했지? 적색 거성일 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고요. 초거성일 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렇게. 그러니까 핵융합이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고, 거성일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그림으로 나오겠지? 이거 거의 뭐 1학년 때도 비슷한데 공식처럼 중간에 철이 보이면 무조건 초거성인 거고요. 중심부에 탄소가 보이면 무조건 적색 거성인 거야. 실제 문제 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뒤에 넘기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온다만,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냥 암기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거기 322페이지에 3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예령이는 아마 지난 시간에 안 들어서 그렇긴 할 텐데, 그 HR도라는 거 선생님 설명을 하고, 특히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이 진화되는 과정을 HR도에 표시하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거든? HR도 얘기하면서, 여기 광도가 써져 있고, 여기는 온도가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도표에다가 여러 별들, 뭐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대체로 요 안에 다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거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여기 표시되더라. 초거성은 여기 표시되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분광형이 G형이니까 주계열성들 중에서도 한 요쯤에 위치하게 된다. HRD 표시하면. 그럼 봐봐.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뭐가 돼? 적색 거성이 돼.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적색 거성 다음에는 행성상 성운이 생기고 백색 외성이 남는다 그랬잖아. HR도상에서 백색 외성은 요 위치거든. 그러니까 태양은 시간이 지나면 HR도상에서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된다.
요 그림만 기억하면 되거든? 지금 33페이지에, 그러니까 322페이지에 33번 보면 지금 이렇게 비슷한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 문제 그림처럼 어떤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거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진화 경로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보기 문제를 봐봐. 어떤 별이 가, 나, 다 순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 가가 뭐다? 주기율성 단계인 거야. 그럼 보기 기억을 봐봐. 어떤 별은 일생 동안 주기율성 단계에 가장 오래 머문다고 했잖아. 그럼 그 그림에서 가나다 중에 가 단계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나가 될 때, 자 가에서 나는 봐봐. 여기가 지금 문제상 여기가 가잖아. 여기가 나잖아. HR 도상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른바 거성이라고 했잖아. 적색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에서 나가 된다는 거는 주계율성이 적색거성이 된다는 뜻이거든. 우리 아까 우리가 그랬지만 주계율성에서 적색거성 되면 크기가 커져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크기만 커져. 부피가 커져. 밀도 어떻게 돼? 감소인데 또 하나 HR도의 특징을 하면 돼. HR도 상에서 우리가 오른쪽 위로 와서 밀도 작아지는 놈이라고 작아진다고 했죠.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가면 밀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니은이 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다는 뭐야 다. 마지막 단계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태양 정도 되는 별이 가, 나, 다 순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다일 때는 백색외성 단계인 거야. 백색외성 단계는 다 끝난 겁니다. 핵융합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기 비기세서처럼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틀린 말인 거야. 그냥 요런 그림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요 33번인 겁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따로 질문 아니면 약간 34번처럼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34번도 봐봐. 요 모양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요런 식으로 별이 변해간다는 거야.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요렇게 그거를 그냥 크기별로 나타낸 것뿐이야. 크기별.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율성이 돼서 적색거성이 됐다가 백색외성이 될 때까지 과정을 그냥 크기 순으로 나타낸 것뿐이다. 33번하고 동일한 그래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다. 자, 나머지는 우리 통과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40번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가시면 조금씩 여긴 좀 쉬운 부분이다. 은하 얘기가 나옵니다. 은하. 별과 우주의 진화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게 나와. 은하. 자, 그 은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은하 얘기. 자, 별과 우주의 진화 그래서 자, 지금 선생님이 뒤에 있는 개념학기 문제 거의 안 건드리고 넘어가잖아. 우선 너희들한테 풀어보라고 하잖아. 지금 진도 나가는 게 그 진도 먼저 빨리 나가는 거야. 문제를 안 풀더라도 어차피 개념학기 문제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습한 용도 풀어보시면 일단 진도를 빨리 끝내고 우리가 진짜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약간 모의고사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건 내가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먼저 최우선이라서 진도 우선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별과 우주의 진화 그래서 은하 얘기가 나와. 은하. 지금 은하가 뭐야? 우주에는 각각의 별들이 존재하잖아. 자, 그런 별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거든. 어떤 별이 있어. 그 별들이 지구에서 봤을 때 별들이 되게 촘촘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게 어떤 애는 약간 공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약간 듬성듬성 흩어져 있긴 하지만 뭐 성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주 곳곳에는 또 뭐가 있어? 성운이라는 게 존재하지? 이런 여러 별들, 성단, 성운이라는 게 모여서 만들어진 좀 큰 집단이 뭐다? 은하라고 하는 거야. 은하. 그 다음에 사실 더 넓게 가자면 각각의 그 은하도 사실 지구에서 되게 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하나의 별처럼 보이긴 해. 그런 은하들이 또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도 해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 허블 망원경이라는 거 있죠.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허블 망원경은 사실은 그 수명이 거의 다 됐다 그래.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수명이 허블 망원경이었나 제임스 웹이었나 제임스 웹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우주에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점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망원경을 찍어봤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진이 나왔어. 그거 니네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 그래서 니네 그거 뭐지? 허블 망원경인가 제임스 웹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주의 한 점, 그러니까 우주 이렇게 크게 찍었어. 거기 검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허블 망원경인가 제임스 우주 망원경 맞춘 다음에 사진을 찍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만한 사진이면 그 한 1mm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발견이 됐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망원경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발견이 안 되던 게 아마 제임스 웹일 거야. 제임스 웹을 찍었더니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은하들도 집단을 형성하고 있거든. 그 은하들이 집단을 형성한 걸 은하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은하군들이 또 모여서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또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은하단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거를 이제 형성을 하고요. 그럼 우주 거대 구조로 이루어진 게 이제 커다란 우주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가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하라는 거, 지금 은하 얘기하는데 은하라는 것은 수많은 별과 지금 얘기했던 성단, 성운, 뭐 각각의 별들 이런 모든 천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집단이야. 그래서 보통 별의 개수로 따지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은하가 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뒷장에 가면 허블 법칙도 나오는데 잘 들어봐. 허블 법칙을 학교 허블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현재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 그거를 당시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불렀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자, 은하 중에서도 우리 태양이라는 별,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를 따져봤어요. 자, 참고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다면 약간 요런 모습이 되거든? 요런 모습이 돼가지고 이 지름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냐면 약 10만 광년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은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야 도달할 정도의 크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때 요 가운데 볼록하게 나온 거 옆에를 나선팔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속한 태양은 그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안드로메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를 한번 재본 거야. 재봤더니 100만 광년인가가 나왔대. 그럼 뭐야? 야,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애가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결론적으로 허블은 그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은하다, 즉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한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한 다음에 수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했대요. 관측을 한 다음에 허블이 그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야, 분류. 그래서 지금 거기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은하의 분류야, 은하. 허블이라는 사람이 여러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해가지고 그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모양 갖고 따질 수 없는 애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특이은하라고 하는 거야. 특이은하.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그지?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은하는 은하인데 특정한 모양 갖추지 않은 애들이 있어. 불규칙 은하라고, 불규칙 은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하의 모양이 약간 타원 형태를 띠더래. 그래서 그걸 타원 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하는데, 중심부에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볼록한 중심부가 있고, 주변으로 이른바 나선팔이라고 이제 뻗어 나와 있는 형태를 띠고는 이른바 나선은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 겁니다. 분류를 한 거야. 자, 참고로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해.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은하 안에는 이른바 성운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성운 또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스처럼 퍼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고, 그 안에 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고, 말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한 은하인 거죠. 나 중요한 것만 얘기할 테니까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암기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크게 적어 없습니다. 거기 3번에 먼저 나오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다. 그지? 선생님 순서를 좀 거꾸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 바꿀까? 그냥? 다시 바꿀게.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뭐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지? 자,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은하의 모양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타원 형태의 띠는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나선 은하랑 비교하자면, 은하의 거의 중심부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어서, 얘는 소위 말하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쓸게. 성간물질이 매우 적거든? 자, 일로 가서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 불규칙 은하로 갈수록 성간물질은 불규칙 은하로 가서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간물질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게 성운이잖아. 그럼 성운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매우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들이 많이 모여있기는 한데 새로운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만들어진 지 오래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타원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타원 은하, 매끄럽고 타원 모양이고 나선팔이라는 게 없는 은하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은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별들이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다. 그지? 3번에 보면 성간물질이 매우 적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참고로 나이가 좀 많잖아. 약간 이렇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니네 한 10대에서 20대 사이 우리가 보통 흔히 청춘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팔팔하잖아. 파란색이야. 나처럼 이제 나이가, 아직 뭐 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 그지? 뻥 조금 보태면 너희 아버지 뻘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아들 고1이라고. 니네 아버지 뻘인 거지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지? 나이가 들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이 띄는 거야. 왜? 우리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이라며. 그지? 온도가 낮으면 빨간색이라며. 그지? 그래서 이 은하를 이루는 별들은 붉은색 별들이 많은 거야.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거야.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여기 속하거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나선 은하는 뭐냐면 옆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볼록해. 은하의 중심 부분은 좀 볼록하고 옆으로는 이른바 나선팔이라는 게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그래. 참고로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요. 타원 은하는 약간 타원 형태를 띠잖아.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말이야. 자, 타원 은하를 뜻하는 기호가 2야, 2. 알파벳 2고요. 그 다음 봐봐. 예를 들어 이런 타원 은하가 있고 이런 타원 은하가 있을 수 있잖아. 타원 은하가 얼마나 납작하냐에 따라서 또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되게 거의 위에 써 있을 거야. 그림에 보면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은하는 0을 붙여요. 0에서부터 9까지 이제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할수록 뒤에 붙는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뒤에 붙는 숫자가 커질수록 납작하다. 일로 갈수록 납작하다. 납작. 여기는 둥글,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9라는 숫자보다도 숫자가 커질수록 납작하다, 숫자가 작을수록 둥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까지는 아니고 7까지라고 하죠. 그지? 잘못 썼다. 7까지로 더 세분화한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타원 은하 중에서도 납작한 타원 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선 은하는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했잖아. 중심도 은하의 중심이 있고요. 옆에 나선 8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나선 은하는 또 둘로 나뉘어져. 정상 나선 은하라는 게 있고요.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은하도 모양으로 따지면 여기에 속한다 그랬잖아. 자, 생각해봐. 우리 은하 안에 지구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 추정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랑 비슷하게 생긴 외부 은하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그거를 만약에 위에서 본다 그러면 정상 나선 은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중심부가 동그래. 그리고 그 중심부로부터 주변에 나선팔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뻗어나와 있는 은하가 나선 은하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나선팔이라 불러. 나선팔. 나선팔이라 불러. 막대 나선 은하 좀 밑으로 그릴게. 그죠? 이렇게. 이게 막대 나선. 자, 막대 나선 은하는 뭐냐면 은하의 중심부, 은하 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은하 중심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왜 막대 나선 은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른바 나선팔이 뻗어나와 있으면 이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알겠니?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한 10몇 년 전에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그럼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 중에서도 어떤 나선 은하냐라고 했을 때 정상 나선 은하라고 가르쳤었거든. 근데 새로운 연구가 발표가 돼서 이제 우리 은하는 모양으로 따지면 현재는 막대 나선 은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막대 나선 은하. 그지? 그리고 거기 보면 SB자. 봐라. 정상 나선 은하는 기호를 S를 쓰는 거야. S. 거기 그림 보면 봐봐. S를 쓰는데 나선팔이 되게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A가 되는 거고요. 나선팔이 거기 봐봐. SA, SB, SC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나선팔이 약간 미순하게 풀려 있는 거지? 그래서 SA부터 SC까지. 그래서 SA는 이렇게 팔이 좀 촘촘하게 감겨 있는 거고요. SC로 갈수록 팔이 좀 이렇게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SB라고 써요. 기호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팔이 조밀조밀 감겨 있으면 그 뒤에 소문자 A를 붙이는 거고요. 이 팔이 약간 느슨하게 풀려 있다 그러면 C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기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은하는 모양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야.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자, 막대 나선 은하가 됐건 정상 나선 은하가 됐건 참고로 나선팔에는 뭐가 많다? 성간물질이 많아요. 성간물질이 많아. 나선팔에는 물론 이 전체를 따지면 얘보다 당연히 성간물질이 많은데 나선 은하에서도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아. 성간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성운이 많다는 얘기고요. 성운이 많다는 얘기는 뭐지?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나선팔이라는 얘기야. 반면에 은하의 중심부에 가잖아? 중심부에 가면 오래된 별들이 많아요. 은하의 중심에 가면
오래된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은하 중심부에는. 그 다음에 막대 나선도 마찬가지야. 그냥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선팔에는 똑같이 성간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막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은하 중심부로 와서 오래된 별이 많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따지면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된다고 했잖아. 근데 어차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중간에 당연히 막대 모양 구조가 있을 텐데, 참고로 우리 은하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나선 팔 쪽에 위치한다고. 그러니까 은하 전체로 보면 한 요쯤에 있는 거야. 요쯤에 있는 거야. 여기 이제 팔을 하나 안 그렸다면 뭐 이런 식으로 팔 좀 그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 있거든 이렇게. 그럼 요쯤에 있는 거야. 요쯤에. 중심에서 한 3만 년 떨어진 곳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하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태양도 사실은 만들어진 그게 오래되지 않은 별이라는 뜻이 되겠죠. 50억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사실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태양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은하 위에를 약간 3D처럼 덮고 있는 뚜껑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요거 이제 헤일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외부 은하만 얘기해야 되는데 헤일로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은하 안에는 이른바 성단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또 그 안에서도 별들이 모여있는 약간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부 쪽에는 이른바 구상성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쪽에는 산계, 헤일로 쪽에도 구상성단이 되게 많고, 여기 팔 쪽에는 산계성단이라는 게 좀 이렇게 많고, 뭐 이런 또 특징이 있어. 이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지금 외부 은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에 따른 이렇게 분류하고, 불규칙 은하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하다 말았다만, 말 그대로 모양이 그냥 불규칙해요. 뭐 딱히 뭐 어떤 규칙적인 모양을 갖지 않아. 그냥 이 안에 별들이 되게 많은 것 뿐이야. 대신에 뭐가 많다고? 성간물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대로는 위로 갈수록 성간물질이 적어지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다운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 어떤 불규칙은하 내가 봤는데, 불규칙은하가 성간물질이 많아.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불규칙은하가 시간 지나면은 나선은하 되고 이게 은하가 진화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니? 그냥 얘네들은 별개야, 별개. 불규칙은하가 시간 지나서 나선은하 되고 나선은하가 시간 지나면 타운은하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다며. 그럼 여기서 막 별이 만들어진 성간물질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중심부만 남으면 마치 타운은하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별개입니다. 별개. 서로 진화하지 않는다. 불규칙은하가 나선은하 되고 나선은하가 타운은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얘도 불규칙도 아니야. 나선은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은하들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이은하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이은하라는 게 나와. 여기는 정말 그냥 암기입니다. 사실 암기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특이은하는 보통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 특이은하 첫 번째 나오는 게 전파은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순서 맞춰요. 세이퍼트 은하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퀘이사라는 게 있어. 퀘이사. 근데 얘네들 사실 암기면 전파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은하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른바 전파가 나오고 있는 은하야. 당연히 전파는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 자, 그걸 봐볼게. 일반 은하에는 전파 영역에서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거기다 줄여주세요. 전파 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데 가시광선 영역으로 찍으면 그냥 우리 눈에 마치 뭐처럼 보여?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타원. 그런데
전파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이른바 전파를 강력하게 방출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망원경 같은 건 전파로 찍을 수 있거든? 전파용으로 사진을 찍으면 니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어. 중심부에 중심핵이 있고요. 중심핵이 있고, 이거는 사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전파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뜻인 거야. 다만 그 전파 영역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니네가 그림이 보는 그거는 전파 영역에서 전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가시광선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어마어마한 전파가 나오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가 중심 핵이고요. 여기 약간 둥그렇게 넓게 보이는 부분 로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약간 마치 연기가 쫙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중심부에서 전파가 쫙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로브라고 한다는 거. 로브가 아니라 여기가 뭐야? Z라고 한다, Z. 거기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면 전파 영역에서 보면 중심의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한 로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전파가 나온다는 거야. 돌출부가 있고 중심액에서 로브로 이루어지는 Z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애가 대칭적으로 관측이 되고, 거기다 또 줄여놔야 돼. 이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마치 타원 은하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표시한 모양처럼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는, 자, 거기도 그거 아주 줄여놔야 돼. 크기는 매우 작지만 강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야. 거기다 줄여놔. 강한 방출선이 내면 중심 핵을 가진 나선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세이퍼트 은하도 봐봐.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망원경을 촬영한다고 하면 마치 뭐처럼 보여?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얘도 마치 뭐처럼 보인다? 나선 은하처럼 보인대요. 나선 은하 이렇게 거기 옆에 그림 나와 있지만 나선 은하처럼 이렇게 보인다. 나선 은하처럼 이렇게 마치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전체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약 2%가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가 된다는 거야. 자, 은하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에다 줄여놓으면 되는데,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관측된다는 게 뭐냐면, 이 은하 전체가 되게 광도가 밝기잖아. 그러니까 이 은하 전체가 되게 밝은데, 특히 중심부는 비정상적으로 밝더라고. 전체적으로 밝은데, 중심부가 비정상적으로 밝더라는 거야. 이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기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이것도 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은하의 중심부에는 마찬가지로 추정이지만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야.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퀘이사, 3번 퀘이사. 자, 이것도. 자, 퀘이사는 진짜로 하나의 별처럼 보여. 하나의 별처럼 모든 파장에 걸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다 줄여놔야 되고, 특히 거기 적색 편의가 매우 크대. 거기다 줄여놔. 적색 편의가 매우 크대요. 이 말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적색 편의 들어봤니? 뒷장에서 허블 법칙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은하나 별에서 오는 별빛을 봤어. 그럼 일반적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 흡수 스펙트럼이
정상적이라면 태양이나 별이나 흡수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해야 돼. 성능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태양 거랑 비교해봤더니 빨간색 쪽으로 옮겨가는 걸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은하가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거든? 근데 그게 매우 크다는 건 졸라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퀘이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멀어진다는 건 뭐냐? 왜 빠른 속도로 멀어지느냐? 지구에서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야. 바꿔 말하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진 은하야.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야. 걔네들은 지구에서 보면 졸라 멀리 있거든? 그래서 그래.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은하가 바로 퀘이사다. 그래서 보면 퀘이사 중에서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있다. 야, 뒷장에 나오는 게 얘들아,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구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퀘이사가 10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37억 년 후에 만들어진 은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되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은하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동그라미 이거 봐봐. 선생님은 세이퍼트 은하가 요거. 요게 크다고 했잖아. 이게 세이퍼트보다 더 큰 게 바로 퀘이사입니다. 졸라 큽니다. 그지?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가, 자, 이거 선생님이 상대적 화살표를 표현할게. 세이퍼트가 이 값이 크다 그랬잖아. 얘는 졸라 크다고. 훨씬 크다고요. 그지?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태양계 정도의 작은 공간이니까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인단 말이야.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퀘이사가 거의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데, 얘도 이 중심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아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은하라고 부르는 애들 공통점은 중심부에 다 뭐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공통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 셋은 정상적인 어떤 모양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눈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타원 은하로 보이고 나선 은하로 보이지만 실제로 니네 나선 은하를 보면 세이퍼트처럼 이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분류 체계로는 분류가 안 되는 애들을 특이 은하라고 부르고, 굳이 모양으로 따져보자면 얘는 타원 은하로 보이고, 얘는 나선 은하로 보이고, 얘는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요건 진짜 말 그대로 암기 사항이니까 그냥 암기 해두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페이지랑 충돌은하는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은하들이 뭐 하는 거야? 충돌 은하에서 기억할 것 하나밖에 없어. 은하끼리 뭐야? 자,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지구에서 바라본 은하는 다 서로 멀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 봐봐. 원래 은하들은 다 서로 멀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좀 가까운 은하들은 은하 자체가 질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끼리 뭐해? 중력에서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은하들끼리는 가까워지고 있거든? 실제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대략 한 2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네들도 언젠가는 충돌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할 때 모습을 내가 사진에 찰칵 찍으면 그게 충돌 은하야. 별거 없어요. 은하끼리 충돌하는. 근데 충돌 은하는 그럼 봐봐. 은하가 충돌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끼리 부딪히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은하끼리 충돌하도 그 은하 안에 있는 별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은하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 은하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도 별과 별 사이로는 엄청나게 멀거든? 그러니까 은하끼리 충돌하도 별끼리 충돌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냥 은하가 합쳐지는 거야. 그지? 그게 충돌 은하의 특징이야. 충돌 은하에서는 그거만. 그래서 은하들이 충돌할 때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충돌을 하니까 수많은 별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은하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현재 약 250만 광년, 약 2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하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이 연구 결과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관측 결과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옆에 있는 더듬이 은하는 실제로 어떤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야. 마치 더듬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더듬이 은하라고 붙여진 거고요. 그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과학 교재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다 칼라로 만든 건데 지금 이 책이 흑백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교재가. 원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맡기는 인쇄소가 있거든. 거기 칼라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주거든. 근데 우리 학원은 선생님이 맡기는 곳과는 다른 곳에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지구과학 교재만큼 좀 칼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교재를 만들 때 내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보긴 할 건데요. 그지? 자, 그래서 충돌 은하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 뒤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는 뭐 여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어봐 주시면 되겠다. 야, 내가 프린트 준 사람들 그 은하 지금 있더나? 내용 들어있냐? 동일아, 너 내가 아까 프린트 안 줬냐? 근데 왜 프린트 안 보고 뭐하고 있어,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그 프린트, 지은아 프린트 어디까지 있니? 안 나와 있었어? 없었구나. 뒷부분이구나. 오케이. 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뒷부분 좀 필기만 좀 하자. 김윤희 씨, 낙서만 하지 말고 그 프린트에 없는 부분이었다는데 좀 필기 좀 하지 그랬어.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허블 법칙 나오거든. 그 다음에 지금 시간과 허블 법칙 다는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그냥 개념 확인 문제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잖아. 진도 나가는 게 더 급해서 진도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너희 일요일반이니까 이 정도 나가지 금요일반 같은 게 수업이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그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덕분에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좀 길게 보내주니까 보고 오면 조금 여유가 생기긴 할 것 같아. 힘들지? 조금만 참어. 자, 딱 10분. 오케이? 50분에 갑니다. 알겠지?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기면 좀 힘이 나지 않냐? 10분만 있으면 집에 간다. 그지? 조금만 힘냅시다. 내가 앞에 반에서도 얘기했는데, 아까 몇몇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표정들이 다 달라졌어. 중간고사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막 눈빛에 그래도 뭐 하고자 하는 눈빛이 한 그래도 50% 이상 보였거든?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다 이런 눈빛들이야, 지금. 거의 뭐, 그런 표정들이 되게 막, 그냥, 보면 그냥, 내려갔다가 앉아갖고, 집에 갈 때, 약간 이러고 가는 느낌이 강해요. 니네 기말고사를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한 학기 만에 1년치 과정이 끝나는 걸 내가 볼 때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해. 이 지구과학을 만약에 니네가 1년 동안 배웠으면 진짜 차근차근 배우면 지구과학도 알고 보면 할 내용도 많고 되게 재밌단 말이야. 근데 재미 더럽게 없잖아 지금. 그지? 저 새끼 혼자 막 떠들고 있고 그지? 너희들이 봤을 때 저 새끼 혼자 막 떠들고 있고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허블 법칙. 예전에는 통과에서도 허블 법칙을 언급하시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아. 자, 말 그대로 허블이란 아저씨가 발표한 법칙이야. 특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블이란 아저씨가 이 허블 법칙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되게 팽팽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고, 근데 일부 과학자들은 뭔 소리냐, 우주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그대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주장했던 거 정적 우주론이라고 그래. 반대로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적 우주론이라고 하거든.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했던 여러 과학자들이, 뭐, 르메트르라는 사람도 있었고, 허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 동쪽 우주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허블이야. 근데, 지금 우주가 다 팽창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 허블 법칙 때문이야. 허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천문대에서 관측을 한 거야. 그 관측한 결과를 분석해보니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당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주장했던 아인슈타인한테 보여줬다. 자, 봐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봤더니, 우주가 팽창하네? 아, 미안. 우주는 이제 팽창?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래서 허블 법칙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아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하나의 성운인 줄 알았는데, 거리를 재보니 어떻더라? 도저히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 없더라.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은하다, 즉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아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수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요. 관측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은하들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을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든지 간에 이른바 그러니까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어. 그 은하들에서 오는 별빛 스펙트럼을 일일이 다 관측을 해봤더니 어떤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이른바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는 거. 적색 편의. 지금 적색 편의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지구과에서 공부할 때는 지구와 태양 사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지? 물론 뭐 기후변화할 때는 뭐 타원계도라고 배우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원계도 그린다고 생각하잔 말이야.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즉 정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일종의 상대속도 개념이거든. 그러면은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관측했어. 그래서 그 태양에서 관측하는 햇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돼. 그러다가 정밀하게 관측을 해봤더니만 태양에서 오는 햇빛도 이른바 뭐가 나타나더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스펙트럼은 항상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트럼은 보통 흡수 스펙트럼이거든? 흡수 스펙트럼은 뭐다? 배경이 무지개색이야. 무지개색 중간중간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 주, 노, 조, 파, 남, 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지개색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은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은하를 관측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은하나 태양이나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도 어때야 돼? 사실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나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이나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그 흡수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가 있더라는 거야. 빨간색 쪽으로 살짝 그 흡수선들이 옮겨가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적색 편의라고 해. 그러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동일아, 보고 있지? 적색 편의가 나타나 빨간색 쪽으로 간다라는 건 무지개 색깔도 색깔마다 파장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우리 파장을 람다라는 기호를 쓰는데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요. 빨간색일수록 파장이 긴 거거든. 그러면
은하에서는 혹은 별에서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봤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건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왜 길어졌냐 이거야. 이것도 이해하려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알아야 돼.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죠? 천삼 내가 이거만 얘기할게요. 도플러 효과만.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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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을 틀었어. 사이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구급차로부터 여기 서 있어. 그럼 이제 구급차에서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나한테 올 거 아니니? 소리기 때문에 뭘 가져? 파장을 가질 거 아니야? 이 사이렌 소리에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구급차가 이제 출발했어. 사이렌을 킨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나한테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구급차 소리 들어봐봐. 가까이 올 때 구급차 소리하고 그 구급차가 점점 멀어질 때 구급차 소리 들어보면 다르거든? 똑같은 사이렌을 켜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똑같은 곳에 서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얘가 사이렌을 켜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구급차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럼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봤더니 멀어지는 구급차에서 나한테 오는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 길어지더라. 이걸 발견한 거야. 파장이 길어졌어. 반대로 이번에는 구급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나를 향해 오면서 사이렌을 킨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이렌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나한테 오면 올수록 점점점 짧아지더래. 그러니까 이게 도플러 효과거든.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한테 오는 소리의 파장은 길어지고요. 가까이 오는 물체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은 점점 파장이 짧아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그렇다는 거야. 빛도.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해보면 길어져 있더라는 거야. 가까워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해보면 짧아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 방금 얘기했지. 어떨 때 파장이 길어져?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다고 그랬잖아.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나한테 오면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럼 이 은하에서 오는 별들의 흡수 스펙트럼에 파장이 길어졌다는 의미는 지구에서 봤을 때 얘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봤더니 이 은하만 그런 게 아닌 거야. 허블이 이쪽에 있는 은하, 여기 모든 은하 다 관측을 해봤더니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든지 간에 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래. 그 얘기는 모든 방향이,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방향의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순히 멀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멀어지는데, 봐라. 여기 은하가 하나 더 있어. 자,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또 마찬가지로 측정해봐서 흡수 스펙트럼을 봤단 말이야. 봤더니, 뭐 당연하게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란 말이야.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위에 놈이랑 비교했을 때 빨간색 쪽이 더 많이가 있대요. 많이. 그러니까 적색 편의는 파장이 길어진 거라고 그랬잖아. 얘도 적색 편의가 나타나. 그런데 위에 거보다 적색 편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거리야, 거리. 뭐 지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은하에서 좀 가까운 은하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에서는 적색 편의가 조금 나타나는데 멀리 있는 은하에서는 그때 나타난 적색 편이 많이 나타난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나더래. 그럼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나는 얘기는 파장이 많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도 멀어지는데 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 자,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을 봤을 때 멀어지잖아. 그러면 봤을 때 멀어지는 상대적인 속도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보통 V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후퇴 속도라고 하거든?
자, 이 후퇴 속도 얘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니네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좀 기출표를 좀 들고 오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다는 못 풀어도, 조금이라도, 우리 나갔던 부분 조금이라도 좀 풀어서 가져오십시오.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